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매거진의 곽동수입니다. 올해 초 분양시장은 인천 청라지역 같은 수도권 외곽 지역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은평 뉴타운 수도권 중심에서 마련이 되는데요. 얼마 전부터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강화한 만큼 은평 뉴타운 청약 전략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센 경제매거진 오늘 첫 순서에는 하반기 분양시장의 최고 유망지역으로 손꼽히는 은평 뉴타운 청약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더 빠르고 실속 있는 뉴스, 더 센 뉴스 시작합니다. 네, 은평 뉴타운 청약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윤홍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아무래도 불확실한 부동산 상황 속에서도 은평 뉴타운은 당첨만 되게 되면 프리미엄이 거의 100% 확실하다 이렇게 손꼽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 기존의 청약 분양했던 물량이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었고 얼마나 거래가 활발한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은평 뉴타운 청약에 당첨된다면 최소 1억에서 2억 원 혹은 그 이상의 차익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분양에서 입주가 이미 완료된 1지구의 경우 전용 84제곱미터의 기준 분양가가 3억 5천만 원 정도였는데요. 현재 시세가 조망이 좋은 지역의 경우 5억 7천만 원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2지구 분양가도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에서 1,400만 원 사이인데요. 단순히 계산해도 계약 때 거둘 수 있는 차익이 2억 원 이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서울 안에 위치한 뉴타운이기 때문에 신도시처럼 출퇴근에 대한 걱정이 덜하고요. 수요도 꾸준한 편입니다. 현장 얘기를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은평 뉴타운 1지구하고 그다음에 2지구 여기 A09 힐스테이트 단지 같은 경우에 원주민 특별분양분에 대한 기존 물량에 대한 프리미엄은 대략적으로 뭐 한 8천에서부터 한 2억 정도까지 동별, 호수별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층일 경우가 좀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로얄층이고 로얄동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지금 뭐 한 2억까지도 호가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지구 B09, C09의 일반 분양분에 있어서 105평방미터 에 대해서 만약에 분양을 받으셨다면 대략적으로 B09, C09의 프리미엄이 대략 한 1억 정도는 되지 않겠나 하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차서 이제 일반 분양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손님들도 있고 알아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가점제니까 점수 확인하러 이제 오시는 분들은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현장에서 판단할 때는 뭐 미달날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대형 평수 아주 저층 기준만 아니라면. 예. 네, 은평 뉴타운 주변 시세보다 30% 가까이 저렴하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세 차익도 기대가 되는데 이 은평 뉴타운 분양 물량하고 일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네, 이번에 분양하는 물량은 서울 지역 최대 규모인 은평 뉴타운 2지구 BC09입니다. 오는 16일부터 분양에 돌입하는데요.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996만 원에서 1,408만 원 선으로 지난해 분양된 1지구보다 50만 원 정도 올랐지만 여전히 가격 경쟁력은 매우 훌륭한 편입니다. 네. 자세한 일정을 보면 SH공사는 16일에서 17일 이틀간 특별공급 청약을 받아 22일 당첨자를 발표한 뒤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일반 공급 청약을 받을 계획입니다. 일반 공급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18일로 예정돼 있고요. 계약은 9월 21일에서 30일 사이에 이뤄집니다. 네, 7월 중순 1,400여 가구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반기 분양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 또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약 자격은 이 공공주택이면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청약 자격은 전역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청약 저축 가입자가 대상이며 이들 물량은 청약 가점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약 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냈다면 1순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순위내 정합 시에는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한 자가 우선권을 갖고 있게 되는데요. 네. 그럼에도 당첨자가 결정되지 않을 때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60회 이상 납입한 자 가운데 저축 총액이 많은 자 순으로 당첨자가 가려지게 됩니다. 이 밖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의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청약 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공급 물량의 50% 정도가 청약 가점제가 적용돼서 당첨자가 가려집니다.
최근 분양 열기가 뜨거운 데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매우 싸기 때문에 청약가점 커트라인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청약가점이 적어도 60점 이상은 돼야 당첨권에 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85제곱미터 초과를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자신의 청약가점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8개 단지에서 분양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단지 내에서도 좀 옥석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지별 입지도 좀 살펴볼까요? 예, 이번에 공급되는 곳은 은평뉴타운 2지구 BC공구에서 2단지부터 8단지까지 7개 단지와 11단지를 포함해서 총 8개 단지입니다. 일단 은평뉴타운 2지구 BC공구는 중심상업지역과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에서 접근성이 뛰어나 뉴타운 내에서도 입지가 좋은 단지로 꼽히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미 공급된 1지구나 앞으로 공급될 3지구 가운데서도 최고의 입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특히 동쪽으로는 북한산, 북으로는 창릉천, 서쪽으로는 서울릉, 남으로는 중간중간에 공원이 있는데요. 이렇게 친환경적인 입지를 갖추고 있어서 친환경 생태도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환경 여건도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구파발역과 가장 가까운 것은 이번 분양 물량 가운데 2, 4, 6단지고요. 네. 조망권과 쾌적성이 가장 우수한 단지는 공원변에 위치한 11단지입니다. 이외 3단지와 5단지는 주변이 사방으로 아파트로 막혀 있어서 생각보다 좀 선호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예. 8단지도 2지구 중 역에서 좀 먼 편이라서 상대적으로 입지 여건이 조금은 좋지 않은 편입니다. 네, 이 단지가 많다 보니까 단지별로도 입지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관심 갖고 잘 살펴서 청약 전략 가지셔야 될 텐데 이 단지별 청약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물량이 일단 많은 만큼 단지별로 특성과 입지, 자신의 청약 가점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청약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 가점이 60점 이상은 돼야 당첨을 바라볼 가능성이 생길 정도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점수가 높은 청약자는 입지가 좋은 2, 4, 6단지를 한번 공략해 보고요. 가점이 낮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3단지나 5단지를 공략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은평뉴타운의 경우에 특히 그 인기가 가장 높은 주택형이라고 할 수 있는 중대형의 101제곱미터형의 경우에 특히나 가점 분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적어도 55점 이상, 인기 단지의 경우에는 심지어 당첨 커트라인이 70점에 육박할 정도로 높았기 때문에 가점이 60점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수요자들이 좀 이런 단지를 공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평뉴타운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대형의 경우에 좀 일부 앞서서 분양한 1지구, 2지구의 경우에는 좀 3순위까지도 갔던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좀 당첨권에 들기 어렵다 하시면은 대형 평형의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청약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청약 가점별 청약 전략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가점 외에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은평뉴타운 청약에 앞서 가점 외에도 반드시 챙겨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자금 계획인데요. 네. 내년 초에 바로 입주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잔금을 마련할 방법을 세워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분양 아파트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전매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전매 제한 기간을 숙지하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로 전용 85제곱미터 초과는 1년, 이하는 3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다만 후분양 아파트라서 등기를 하면 3년이 경과한 것으로 치기 때문에 중소형도 등기만 마치면 전매가 가능합니다. 예.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떴다방을 좀 조심해야 하신다는 것인데요. 아하, 예. 은평뉴타운 청약을 앞두고 청약 통장을 거래하려는 떴다방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가점이 높은 청약 예금 통장의 경우 수천만 원을 지불하고 대리로 청약을 넣는다고 하는데요. 발각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유혹에 좀 흔들리지 말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청약 점수 환산해서 내 점수가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60점은 넘는지 이것도 보셔야겠고 떴다방 주의하시고 자금 계획까지 잘 세우십시오라는 얘기 반드시 챙겨야 될 유의점에 대해서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요, 이 3지구 분양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3지구까지 다 되면 은평뉴타운 분양은 사실상 완전히 종료되는 건지 자세한 일정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3지구 분양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지구 분양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기존 주택시장 거래가 그렇게 활발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아직 상업지구도 완전히 조성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3지구는 올해 12월에 일부 물량이 먼저 분양됩니다. 3지구는 2, 7, 8, 9, 10, 11단지에서 1,467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인데요. 대부분 중대형 주택들입니다. 정확한 면적과 가구수는 11월께 SH공사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은평뉴타운 1지구는 입주를 거의 마무리했고요. 2지구도 이번에 분양 후 연내 거의 입주를 마무리합니다. 3지구는 내년 7월에
4개 단지에서 마지막 분양이 이뤄지는데요. 이때가 되면 음팍 뉴타운 분양이 모두 종료가 되게 됩니다. 네. 3지구 물량은 말씀드렸듯이 모두 중대형 주택들이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 2지구 분양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3지구 분양을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평 뉴타운 3지구 분양 계획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전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물량은 이제 역과는 좀 비교적 거리가 먼 물량들인데 아무래도 북한산 자락에 위치해서 조망권이라든가 쾌적성이 굉장히 우수한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3지구도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은 청약 열기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활기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은평 뉴타운, 이 청약 일정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꼼꼼하게 전략 세우셔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윤홍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제 반짝이는 흐름이 보이는 시간 재테크 플러스입니다. 세상에 이것이라는 분 계실까요? 이거라면 양잿물도 마신다.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공짜 얘기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대가 없이 바란다. 이게 공짜가 아니라 요즘은 소비자들이 현명하고 실속 있는 소비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공짜 더 마케팅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다 하는 더 마케팅 같은 경우는 소비자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다시 물건을 재구매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죠. 알찬 소비를 위해서 이런 정보 하나쯤은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재테크 플러스에서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천원 한 장도 아까운 요즘 공짜 서비스로 관심을 끄는 곳이 있습니다. 뭐든지 하나를 시키면 하나를 덤으로 주는 무료 서비스. 착한 가격에 혜택 또한 푸짐하고 알찬데요. 고기 공짜 서비스에서부터 미용과 함께 샐러드바를 이용하는 곳까지 무료 덤 서비스를 재테크 플러스에서 만나봤습니다. 물가 비싸기로 소문난 압구정 골목에 손님들 마음을 사로잡은 맛집이 있다? 아, 그 집이요? 운전 생각 안 나는 집이죠. 강남 일대에서 이런 데 드물죠.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원하는 그 음식점은 대체 어떤 특별함이 있는 것인지 그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사장님, 여기 청국장 하나요. 여기 김치찌개 하나만 주세요. 주문을 받자마자 반찬이 놓이고 그런데 찌개를 시키니 제육볶음을 더 많이 테이블로. 사장님, 이거 제육볶음 이거 저희 안 시켰는데? 제육볶음하고 생선구이하고 서비스로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계란 후라이도 나오고 원하시면 또 몇 개 더 해드릴 수 있으니까 마음껏 편히 드세요. 아, 진짜요? 그렇습니다. 이곳에선 찌개를 시키면 생선구이와 제육볶음이 줄줄이 따라 나오는 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 진짜 맛있습니다. 제육볶음에 뭐 기타 반찬들도 너무 이게 리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즐겨 찾는 식당이에요. 너무 좋아요. 손님들께서 어떠한 그런 반찬들을 원하셨는데 보니까 이제 제육볶음도 드시고 싶고 또 꽁치구이도 드시고 싶고 그래서 이거를 찌개를 선택하시면 제육볶음하고 꽁치 모든 반찬을 그냥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저녁 시간이 되면 3가지 종류의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고깃집으로 변신. 딴 데서 먹기 힘든 건데 압권입니다. 갈비살. 주머니 사정 걱정 없이 체면 불구, 염치 불구 그저 노릇하게 구워 먹기만 하면 된다는군요. 고기 무한 리필에 다양한 반찬도 무제한 제공되는 덤 서비스. 100명이 드시는 식사하고 200명이 드시는 식사하고 양을 차이면 원가가 많이 들겠지만 결과적으로 마진폭이 높다 보니까 매출이 100만 원 판 마진하고 200만 원 판 마진하고는 크기가 훨씬 더 폭이 넓은 거죠. 그래서 남는 경우가 저희 가게의 어떤 그런 노하우입니다. 덕분에 주방은 정신없이 돌아가지만 입이 즐거운 손님들 훈훈한 인심에서 나오는 그 맛 어때요? 냄새도 훈훈하게 나고 고기가 쫄깃쫄깃 아주 맛있네. 이곳에서 사랑받는 또 하나의 메뉴는 바로 오징어 순대. 오동통한 순대를 상추에 넣고 찌개를 한 입 먹으면 얼큰하고 맛있어요. 최고예요. 때문에 남녀노소 사랑받고 있습니다. 고기가 너무 맛있고요. 가격 대비 고기의 질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강남에 이런 데가 없으니까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싸고 맛있고. 아, 이 집 고기도 많고 안주도 많아서 배불러갖고 오늘 집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서울에 이런 집이 있었나? 오늘 배 터지게 먹고 가겠습니다. 이곳에선 찌개를 시키면
고기와 생선이 줄줄이 주객이 전도된 맛집의 감동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강남의 머리 자라기로 소문난 곳. 수소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먼저 깔끔한 인테리어가 눈에 띄는데, 그런데 이 손님, 머리 하다 말고 어디로 가시려나? 수채에서 뭐 좀 먹으려고요. 대체 미용실에 뭘 먹을 수 있다는 건지 일단 따라가 봤더니 매콤달콤 떡볶이에서부터 샐러드, 다양한 메뉴가 한자리에.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머리를 자주 하러 오시거든요. 그런 걸 이제 이 자리에서 한 곳에서 식사랑 같이 하실 수 있게끔, 고객님들이 마음껏 드실 수 있게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샐러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미용실. 실력이 좋아서 더 오는 거긴 한데, 그래도 와서 저런 거 있으니까 조금 더 편하고, 그리고 그냥 공복 때 그냥 아무렇게나 와도 그냥 괜찮고, 점심시간에 그냥 오기 좀 편한 것 같아요. 샐러드바는 미용실에서 장시간 기다리는 손님들의 지루함과 출출함을 덜어주기 위한 공간. 다른 미용실하고 되게 색달라서 좋은 것 같고, 음식 맛도 괜찮고, 그리고 덜 지루한 것 같아서 좋아요. 그냥 잡지만 보고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것보다 좀 배고플 때 뭐 좀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되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심지어 미용실 안에 주방장까지 전문적인 손길로 만들어지는 특급 메뉴들. 정말 있을 건 다 있죠? 고객님들이 바로 보시는 앞에서 신선하게 따뜻하게 드실 수 있게끔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머리도 하고 속도 든든히 채워주는 일석이조의 재미 때문에 젊은 여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미용실에서 즐기는 무료 서비스 어때요? 그냥 앉아있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앉아서 먹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쉬면서 그런 좋은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기다리는 동안 이 셀프바 이용하면서 그러니까 배도 굴릴 수 있고, 디자이너도 솜씨도 아주 좋은 것 같아서 베스트, 만족스럽습니다. 뜨거운 햇살 속에서 뭔가 시원한 음식이 생각나기 마련. 삼계탕이요, 삼계탕. 매운 음식이요. 뭐니 더 냉면이죠? 예, 여름철 하면 냉면이 최고죠 뭐. 냉면이요, 냉면. 여기 더위를 잡아주는 음식이 있으니 더위를 꽁꽁 얼려주는 냉면이 되겠습니다. 살얼음이 동동 실린 육수에 쫄깃한 면발을 넣고 살살 비비면 그 시원한 맛에 무더위까지 단숨에 날아간다는데요. 너무 시원한데요? 지금 남극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국물이 짱이에요. 그런데 손님 테이블로 턱하니 보이는 이것? 저희 집은 냉면을 시키시면 고기가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고기하고 같이 이제 싸서 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곳에선 냉면을 시키면 고기가 덤으로 나온다는 말씀. 보통 냉면을 드시면 고기와 이렇게 같이 드시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냉면을 드시면서 고기와 싸 드시면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고, 가격도 또한 저렴해서 이걸 하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냉면 나왔습니다. 한복더위 잡아주는 냉면과 함께 불판 위에서 바로 구운 직화구이를 곁들이면 쫄깃한 맛과 함께 고소함을 더해 입안이 더욱 풍성해진다는데, 거기에 부담 없는 가격 4,900원. 여름에 냉면을 자주 먹긴 하는데요. 이 집은 되게 맛있는데도 저렴하고, 그렇게 고기까지 따로 이렇게 다 구워주니까 그게 굉장히 좀 특이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비빔냉면이 매운데 고기랑 같이 먹어서 매운맛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어요. 그냥 냉면만 먹기는 좀 심심하고 좀 속이 안 차는데, 고기랑 같이 나와서 좀 든든한 것 같아요. 요즘 경제도 별로 안 좋은데 싸게 한 끼 우리 같은 직장인들한테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자주 이용하려고요. 맛과 양은 기본, 하나를 시키면 덤으로 제공되는 행복 서비스. 머리를 하면 샐러드바를 무료로 이용하는 미용실에서부터 하나를 주문하면 고기를 덤으로 주는 맛집까지. 주인은 문전성시로 행복하고 고객은 덤이라서 더욱 반가운 고객 감동 서비스로 올여름 시원하게 보내세요. 전문가와 함께하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100세 장수 시대가 코앞입니다. 사실 아이 키우고 내 집 장만하고 그러다 보면 노후 준비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만만치 않은 일인데요. 오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체계적인 노하우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생활재테크 전도사 종합금융컨설팅회사 알투인에셋의 유평창 교육본부장 자리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노후 대책이다 하게 되면 연금 하나 들어둔 게 고작이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연금이나 하나 들어두지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노후 재무 계획은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요? 네, 뭐 재무적인 측면을 보통 많이 말씀하시던데 사실은 재무적인 측면과 비재무적인 측면을 같이 연결해서 생활해야 되는데요. 저는 한 가지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종신형 현금 흐름 플랜을 수립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지 분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자산의 사이즈, 크기보다는 그 매월 발생되는 대부분 우리 생활 리듬이 이제 월단이기 때문에 매월 발생되는 어떤 현금 흐름, 생활비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노후에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그런 그 계획, 즉 플랜은 자산의 증식, 단순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으로 준비를 많이 하는 경우에 상당한 그 리스크가 따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동성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헌금성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뭐 특정 지역에 어떤 특정 지역에 그 부동산 물량이 과다하게 공급되거나 아니면은 상권이 바뀌거나 인구가 변화하거나 정책이 바뀌었을 때 본의 아니게 이제 공급이 많아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리스크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금융기관마다 다 그 상품의 특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그 제도적인 장치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보험회사 상품 같은 경우에 보면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 종신형이 있거든요. 이것을 꼭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사실 뭐 종신형이라고 한다면은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을 타는 방식이거든요. 가령 뭐 그 거액의 예금이라든가 부동산을 준비했는데 본인이 나중에 뭐 치매에 걸리거나 또는 기타 다른 문제가 있을 때 관리를 못하게 되면 오히려 그 재산이 본인의 그 어떤 노후 생활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매달 일정하게 나올 수 있는 연금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플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 뭐 재무적인 것과 아닌 것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종신형 현금 흐름 플랜 이걸 제대로 세워야 노후를 안락하게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좀 구체적으로 영역별로 나눠서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뭐 노후 문제는 돈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요즘은 많이 인식들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돈 이외에는 뭐가 문제냐 했을 때 비재무적인 요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령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준비하지 않은 자료도 말씀 종교라든가 어떤 생활 철학이라든가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하죠. 6가지를 돈과 가족 그리고 특기, 취미, 일, 건강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우선 3가지를 설명드리면 돈이라는 부분은 생활비를 볼 때 3가지가 있겠습니다. 기본 생활비가 있고요. 그리고 웰빙 생활비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 생활비라는 것은 단순히 의식주 그리고 단순한 교통비 정도를 얘기할 것이고요. 그리고 웰빙이라는 것은 문화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런 골프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해서 가장 금액이 클 수도 있는 노후 의료비 부분은 상당히 그 신경을 좀 써야 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 의료비는 뭐 질병에 따라 가지고서 매우 거액이 오랫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건강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아프지 않은 것이 제일 훌륭한 노테크라고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는데 건강하기 위해서는 뭐 식단을 뭐 잘 짠다든가 여러 운동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또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일을 꼭 수입원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현역 때 뭐 연봉이 얼마였는데 그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무료로 그 출근만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만 하더라도 상당히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점심은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출근할 수 있고 동료가 있고 그리고 식사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훌륭한 직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금도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돈의 중요성은 아실 테고 거기에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서 어디든 나갈 곳이 있다 하게 되면 이게 정말로 이 비재무적인 요소 가운데서 꼭 필요한 세 가지다라고 정리가 됐습니다. 육각형 가운데서 세 가지를 먼저 살펴봤고 네. 이 나머지 것들도 세 가지도 마저 짚어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생활의 즐거움 인생에서 그런 것은 취미로 이제 나타날 수 있겠죠. 가령 뭐 바둑을 두신다든가 아니면 뭐 등산하신다든가 네.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한데 특히 노후에는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취미 생활을 꼭 한 가지는 지금부터 젊었을 때부터 가져가시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취미가 이제 더 전문화되고 했을 때는 특기가 되는 겁니다. 가령 뭐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우가 얘기를 했듯이 5단계 인간의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저변에 이제 생리적인 욕구가 있겠고 마지막에 자아실현 욕구가 있는데 단순한 돈 문제로 볼 때는 기본적인 안전의 욕구라든가 뭐 이런 쪽에 그 포커스가 맞춰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자아실현 쪽이라고 본다면 특기를 최대한 그 살리는 부분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기를 잘 살리게 되면 부업의 효과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강의를 한다든가 저술 활동을 하는 것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인생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6가지 모형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 뭐 가정 이런 개념인데 저는 가정을 이렇게 그 정리를 해봅니다. 가장 추억을 많이 공유하는 집단이 바로 가족이다. 그 가족으로 구성된 부분이 이제 가정이라는 건데요. 정부에서도 가정 경제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가정이 단위라는 것은 가장 그 나중에 몸이 아프고 노후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역시 가정에 있는 가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뭐 이제 있을 때 잘해라는 그런 뭐 네. 우스갯소 있는데 평상시에 가족에게 많은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드는 것이 이 아름다운 노후를 준비하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돈, 일, 건강, 취미, 특히 가족 이거는 뭐 어떤 노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해가면서 필요한 6가지 점검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당장 부가적인 거, 뭐 돈에만 연연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열심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중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금, 돈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 자금 계획도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자금 계획은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할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그 세저 생계비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네. 그 최근에 이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인 가구, 이제 노후 생활이니까 두 부부만 생활하면 되니까요. 4인 가구가 아니고 2인 가구를 봤을 때 최저 생계비가 83만 5,763원이 나왔습니다. 네. 그 반면에 전국 가구당 월 평균 가계 지출 현황을 보니까 250만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매월. 그러면 현역 때, 즉 은퇴 전에는 250만 정도 쓰다가 그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자금을 가지고서 노후에 최저 생계비를 정부에서 이제 산정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주변에 상담을 해봐도 한 100만 원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이 어떤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노후 자금을 준비할 때 있어가지고서는 그 어떤 부동산이라든가 예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는 뭐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재산이 나중에 올바르게 노후 자금으로 현금화되어져서 쓰여진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예. 그랬을 때는 이제 현금 흐름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뭐 상가 월세도 좋겠고요. 아니면 뭐 자녀의 도움도 좋겠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종신형 그 연금 상품을 일부를 좀 준비하셔가지고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준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후 재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언가 확실한 솔루션이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아까 보여주셨던 그 육각형 표에 네. 맞춰서 이번엔 좀 그 자금 솔루션을 좀 찾아주시죠. 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적연금이라고 한다면은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 국민연금을 가입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교사분이라든가 공무원분들, 뭐 군인분들은 각각 그 특수직 연금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건 사실이지만 아주 소중한 그 노후 자금이거든요. 이 부분은 물가를 따라갈 수 있는 소득이고요. 그리고 역시 종신토록 정부가 이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꼭 가입을 하셔가지고서 뭐 의무 가입이긴 합니다만 네. 잘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활동소득이라고 한다면 이제 급여소득과 다른 부분입니다. 단지 내가 어떤 정기적으로 취업을 해서 뭐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한정돼 있거든요. 뭐 4, 5정, 5, 6도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본인의 어떤 커리어라든가 능력 가지고서 뭐 일당이든 아니면 비정규직이든
일정 부분의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좋은 노후에 또 재무계획의 솔루션이다 생각이 되고요. 네. 그 자산소득이라고 하면은 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부동산이나 금융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이라든가 월세라든가 뭐 지대라든가 이런 측면입니다. 뭐 이런 부분이 많은 분들은 그 부자라고 할 수 있죠. 자산가라고 할 수 있고 네. 대부분은 뭐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은 이제 자산소득이 많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자녀의 도움 부분을 이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정말 금주 5개월을 키우셔가지고서 유학도 보내시고 대학 보내시고 했는데 많은 자금을 투자한 것이죠. 물론 자녀에게 어떤 그 대가를 바라고서 교육을 시키거나 키운 건 아니겠지만 실제로 더 많은 돈이 또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대학을 다 마치고 나서도 창업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거꾸로 저는 그렇게 풀어보고 싶습니다.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아니면 뭐 고등학교 졸업하게 되면은 부모님의 생활비 계좌번호를 적어서 네.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 결혼하기 전에. 네. 그럼 미리 배우자를 선택하기 전에도 그런 얘기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의 월급이 생기던 뭐 사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이 되던 가령 뭐 11조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정 부분을 부모님께 보내드려야 된다는 것을 미리미리 좀 아름다운 세뇌라고 할까요? 이렇게 할 필요가 이제 있어 보입니다. 네. 열심히 키웠으니까 그만큼 필요하겠다 싶은데 지금 저희가 4가지 알아봤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것도 2가지 짚어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금융상품 얘기인데요. 네. 보장성 보험이 왜 들어가느냐 하는 의문을 뭐 제기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젊었을 때 평생에 걸친 보장 플랜, 즉 보장 보험 상품을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예. 그럼 그걸 잘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그거를 뭐 생활비가 어렵다고 해서 해약해서 쓰시거나 하면 큰 돈도 안 될 뿐더러 정작 필요한 노후 시기에 어떤 질병에 노출됐을 때 집을 팔거나 예. 적금을 깨거나 아니면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는 이러한 모습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젊었을 때 가입하셨던 보장성 상품은 뭐 실손보험이 됐던 종신보험이 됐던 암보험이 됐던 잘 유지관리하시라는 말씀을 꼭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개인연금 부분인데 뭐 은행에서도 판매를 하고 증권에서도 판매를 하고 뭐 보험에서도 판매를 합니다. 연금 상품을.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종신형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은 보험회사가 가장 좋습니다. 예. 사실 보험회사밖에 없고요. 그랬을 때 뭐 전체 현금 흐름을 전부 다 소위 몰빵을 해가지고 가입하라는 건 아니고요. 예. 적어도 30% 정도가 연금으로 종신형으로 받을 수 있는 자금으로 포트폴리오 해놓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연금까지 6가지 자금 계획 관련돼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알아봤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꼭 지켜야 제대로 된 노후 계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하나만 꼽으신다면 뭘 얘기하시겠습니까? 네, 뭐 재무적인 요소라든가 비재무적인 요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꼭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사실 몸 건강이죠. 그렇죠. 네, 아프지 않으시면은 들어가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프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소득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지 않는 가장 어떤 방법이 있다면 제가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파악한 자료를 5가지를 말씀드리면 네. 일단 저렴한 식단을 짜라는 겁니다. 비싼 음식이 몸에 좋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예. 저렴한 정말 우리 흔히 들에서 나오는 음식, 뭐 야채라든가 이런 것들이 몸에 더 좋게 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텃밭을 가꾼다고 하면은 부식값은 안 들겠죠. 네. 그리고 활동성 있는 일자리인데 일자리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서 혼자서 고립돼서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같이 여러 사람과 어울려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일, 수입이 비록 적더라도 움직인다는 것은 꼭 우리가 헬스클럽에 가서 돈을 내고 운동하는 것만이 전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가족과 함께 동네 산책을 꼭 권해드리고 싶은데 동네 산책이라는 개념은 뭐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산보가 가장 좋은 뭐 건강 대책이다 이렇게 뭐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은 좋은 공기를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과 부부가 손잡고 동네 한 바퀴 거리는 모습이 아주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족 형제라든가 뭐 친구라든가 이웃이라든가 뭐 전 직장 동료라든가 네. 이런 분들과 어떤 유대 강화를 위한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자세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뭐 사실 병을 키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작게 감기약 하나 먹어서 날 수 있는 것을 폐렴이 되고 또는 뭐 더 악화될 수 있는데 정기적으로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검진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뭔가 목표가 뚜렷한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주마처럼 앞에만 보느라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건 아닌가 하셨던 분은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재무 외에도 생각할 게 많구나라는 생각 다시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다음 주에는 즐거운 노후를 위해서 어떤 거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노후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요소 중에서 주택 부분을 빼놓을 수 없겠죠. 네. 그래서 특히 일반적인 주택이 아니고 은퇴용 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퇴용 주택이 뭔지 왜 필요한지 궁금하신 분들 다음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RTNS의 유평창 교육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 청와대를 비롯해서 국내 주요 기관과 단체들에게 디도스 공격이 가해졌습니다. 이 컴퓨터 바이러스가 좀비 PC를 만들고 여러 기관을 공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서 많은 분들이 당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목을 받은 게 바로 보안 시장인데요. 이 정직하게 일하면서도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기업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전 세계 유명 보안업체의 공격 속에서도 50%를 넘나드는 점유율을 지키고 있는 우리 토종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퍼스트클래스 성공의 참된 의미와 해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선진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안철수 연구소의 김홍선 대표를 만나봅니다. 글로벌 시장 속에서 바람직한 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이 있다. 안철수 연구소. 21년 전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공부하던 창업자 안철수 씨의 노력으로 탄생한 V3 백신은 이후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의 자존심이자 상징이 되고 있다. 현재 아시아 최초의 역사를 지닌 보안 소프트웨어로서 일본, 중국, 동남아, 중남미 등 각국에 수출되어 해외 현지 매출액 100억 원 시대를 연 기업이기도 하다. 2010년까지 세계 10대 보안 전문 회사가 되겠다는 비전 2010을 목표로 힘찬 도전을 뻗어나가는 안철수 연구소 김홍선 대표를 퍼스트 클래스에서 만나보자. 그 당시야 상당히 다들 열악했죠. 10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회사들이었고 시작할 때. 또한 이 보안에 대해서 아무런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보안이 왜 필요하고 앞으로 이런 것이 중요한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리면서 그런 부분에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됐으니까요. 그렇지만 하나 좋았던 것은 그때가 한참 일할 젊은 나이였고 그래서 즐거웠던 시절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건대. 예, 상당히 오래됩니다. 안철수 박사를 처음 만나게 아마 97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일단 서로 분야는 틀렸지만은 같은 보안에 있었고, 또한 저는 이제 네트워크 보안 쪽으로 했었고, 안철수 박사께서는 그때 PC 보안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결합한 어떤 바이러스 월이라는 제품을 같이 기획해서 만들어서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같은 분야에 있으면서 서로 같이 이렇게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또 협회도 같이 하고 해서 이런 관계였다가 결국 이제 제가 안철수 연구소에 조인하게 된 것은 2007년도 1월 달에 제가 하던 네트워크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결국 제가 안철수 연구소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회사에 몸을 담게 되었고, 그 후부터 계속 안철수 연구소에 소속해 있습니다. 솔직히 특별히 준비한 건 없습니다. 저는 이제 CEO도 해봤고, 또 CEO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는 피하고도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무래도 보안 분야에서 1세도로서 오랜 기간 생각을 해왔고 했던 여러 가지 제품이나 기술의 동향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성장 엔진을 마련하느냐, 여기에 이제 가장 초점을 맞췄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안철수 연구소가 진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내를 벗어나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저희 나라의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기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어떤 기술로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면은 좋겠다 하는 그런 청사진은 나름대로 제시하면서 그런 CEO가 될 구상을 해왔었습니다. 글쎄요, 다 훌륭하신 대표님들이어서 제가 어떻게 감히 비교를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이제 또 전문 분야도 있으시고 안철수 연구소를 오늘에 있기까지 키우신 분들입니다. 이제 단지 제가 좀 다르다는 것은 저는 이제 기술자 출신으로서 또한 평생을 IT에만 몸담아온 점에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서비스에까지 많이 생각을 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아마 기술자 출신으로서 많은 제품을 만들어 본 그런 경험을 가진 CEO로서는 제가 좀 더 차별화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은 또한 해외 사업, 실제로 글로벌 사업을 미국이나 일본이나 여러 다른 나라에서 해본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이 좀 제가 더 이 안철수 연구소에 공헌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V3는 여러분 곁에 계속 있었고 그러면서 많은 기능도 들어갔지만은 최근에는 악성 코드, 뭐 바이러스라든가 웜이라든가 이런 트로이 목마 이런 것들의 위협이 상당히 격렬하고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V3도 거기에 대응하는 것 같은 지능형 엔진을 탑재해야 되는데 저희가 1년 동안 설계부터 완전히 다시 한 결과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백신을 만드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라든가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서비스를 전개함으로써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의 V3로 거듭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난 20년 동안 많은 분들께서 저희 V3를 아껴주셨지만은 이런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준비를 갖췄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브랜드를 받쳐주는 것이 저희의 기술력과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 체제, 또 거기에 대한 고객에 대한 소명의식, 이런 것들이 받쳐주는 것이 그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아무래도 이 보안이라는 것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그냥 외국 업체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철수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토종 기업들이 더 잘할 수 있고 또 그 제재로 지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연구소는 이런 보안 사업을 하기 위한 모든 인프라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계속 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정보 보안 분야에 있어서는 일단 이 정보 보안이라는 산업 자체가 이제는 제품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 클라우드 서비스라든가 이런 사스형 서비스라든가 결국 보안 제품의 개념보다는 여러 가지 위협에 또한 여러 가지 새롭게 나오는 법과 규제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서비스 체제로 많이 이미 받고 있고 그래서 관제 서비스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종합적인 컨설팅과 이런 솔루션을 구축해 줄 수 있는 같은 서비스 업체로서 변모하기 위해서 이미 많은 준비를 했고 앞으로의 5년, 10년은 보안업체에서 그런 모습을 갖춰가는 데 주력하려고 합니다. 한편 저희가 많은 신뢰를 받고 또한 또 고객들이 아껴주시는 기업이기 때문에 보안 외에도 인프라가 될 수 있는 많은 부분에도 만약 저희가 능력이 된다면은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의 하여튼 화두는 이런 보안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기에 어떻게 하면은 보안 중심의 기업으로서 전문성을 가진 기업으로서 또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저희의 위치를 국내뿐만 아니라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 포지셔닝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뭐 그것을 위해서는 당연히 핵심 기술의 개발과 중요한 어떤 경험과 노하우의 축적 이런 것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겠고 다양한 이런 사업 모델을 계속 역동적으로 만들어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무엇보다 지금의 화두는 저희가 글로벌 기업으로 변신하기 위한 그 초석을 다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제품도 준비를 했고 많은 시장도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5년간은 저희가 국내에서 알아주는 국내에서 인정하는 안철수 연구소에서 글로벌하게 인정받는 그런 안철수 연구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한동안 나도 몰랐던 휴면 예고 때문에 쏠쏠한 재미 보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휴면 보험금은 챙기셨습니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이 만료된 지 2년이 지나도록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 보험금이 무려 4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니까요. 서둘러서 혹시 내 건 없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센 경제 매거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